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10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요. 요즘의 금융시장 상황과 트럼프 관세 어떻게 돼가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완전 난리네요. 간밤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 전부 다 90일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중국한테만 100% 넘게 때리겠다 이랬더니 맞습니다. 시장이 뭐 막 10%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주식 시장이? 어제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 한국이 이 탄핵 확정으로 뭔가 좀 들떠 있을 때 그날 바로 그냥 미국부터 계속 난리였죠. 그 당시 이 안 할 것 같던 상호 관세 딱 시행하면서부터 진짜 급락하기 시작을 해갖고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요즘 되게 많을 텐데 진짜 조마조마했던 뭐 거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세계 최첨단 기업에 투자한다는 심정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잡주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게시판에 막 떠돌아요. 네, 뭐 게시판에서 뭐 하루에 뭐 이 자기 평가액이 몇 억 빠졌느니 이런 거 뭐 경쟁적으로 올리는 그런 자조적인 움직임도 많이 있었고요. 아니 뭐 사실 지난 일주일간 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대충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당장 뭐 저희가 많이 이 시간에 소개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거의 다 7% 이상씩 빠졌고요. 네. 둘 다. 그러고 조금 진정이 되나 싶다가 또 뭐 유예한다는 루머가 월요일에 나돌아서 잠깐 올랐다가 또 다시 빠졌다가 어제 트럼프가 진짜 90일간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갖고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18.7%가 올랐습니다. 아니 무슨 세계 최대의 기업인데 네.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엔비디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청 1위를. 맞습니다. 근데 막 18%씩 왔다 갔다 해요. 주가가. 네, 뭐 어닝 하룻밤에.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진짜 이런 외부 충격에 이 정도 오는 것도 신기했고 테슬라는 더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한 22%, 22.7% 정도 올랐을 거고요. 근데 뭐 이런 개별 종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은 진짜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 어제 나스닥 그래서 종합 지수가 12.16%가 올랐습니다. 어제. 시장 전체가 네, 시장 전체가 그 전주 목요일 금요일에 뭐 진짜. 거의 하루에 거의 6%씩 연이틀 빠져갖고 패닉이었는데 이렇게 됐고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오늘 우리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들도 아침에 코스피 이 매수 사이드카가 오랜만에 또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저는 네. 잘못 봤나 그랬는데 매수 그래갖고 너무 올라서 네, 거래 중지시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장 막판까지 해서 6.6%가 올랐습니다. 진짜 천당과 지옥을 매일매일 오고 가는데 이게 하루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또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다시 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선물들이 빠지고 있어갖고 이건 또 왜 이러지? 막 하루하루 진짜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2기잖아요. 트럼프 네. 1기도 있었고 사실 그때도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는 게 정말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건가요? 뭔가 좀 다른 움직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 그때부터 물론 트럼프는 관세는 좋은 것 이런 신념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보이긴 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 사업가일 뿐이지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좀 참모들의 말을 많이 들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번에는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또 아주 특이한 이 관세 정책에 옹호하는 뭐 나바로 같은 새로운 브레인들을 영입하고 본인이 아무래도 1기에서 다시 극적으로 2기로 이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기존의 확신이 더더욱 강해져서 사실 경제학계의 주류 의견과는 완전히 지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까지도 그냥 믿어붙일 정도의 지금 어떤 확신범이 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주류 경제학 시각에서는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수단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학은 자유무역을 좋아하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관세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악은 아닌데 대략 한 10% 정도에서 여기에 조절하면 적당한 수단이다. 왜 이번에 그 황당한 상호관세 식을 딱 유도했던 그 원래 학자도 내가 이 원래 주장했던 바보다 거의 한
4배 이상을 갖다가 지금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다. 음. 나는 대략 한 10% 전후에서 이 정도를 시행하면 좋다고 한 건데 이걸 지금 엉뚱하게 수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제 비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에 논문을 썼던 학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뭐 여러분들이 썼는데 그 중에 공동 저자분 중에 한 분이 나와갖고 이 식은 엉터리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여기 개수를 갖다가 그냥 퉁퉁 쳐갖고 결과적으로는 수입액분의 무역 적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실제로 내 취지를 갖다가 제대로 적용하면은 요거보다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적정하다. 벌써 그런-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근데 익숙한 풍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딱 어떤 뭐 신념이 먼저 앞서고 숫자는 그걸 거들기 위해서 그냥 끼워 맞추다 보면 이런 참사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또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는 뭔가 진짜 관세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교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정책 수단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려는 새로운 이익 균형을 관철하기 위한 거의 무기로서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1기와 2기는 확실히 뭐 스탠스가 다르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로 쓴다고 그러면 관세 자체를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상호관세 25%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25%는 숫자를 끝까지 고집해서 관찰하려고 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협상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뜻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지난 며칠간도 이 관세, 상호관세의 의미가 뭐냐, 이게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어제 그런 식으로 이 3개월 연기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아마도 월스트리트라든가 여러 쪽에서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엄청난 이 반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물가 폭등하고 중간 선거는 망할 것이고 또 월스트리트라든가 여러 다른 자본가들의 지지도 확 빠질 것이다. 그런 경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제 나온 얘기는 이 상호관세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이 딱 픽스된 숫자가 아니라 이게 상한선이다, 캡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해명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금 얘기네 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90일간 협상하는 걸 잘 봐서 너네가 말을 안 들으면은 거기까지는 올리겠다. 하지만은 뭐 우리가 지금 자기는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 그 중간 어딘가서 이 절충점을 찾자라는 쪽으로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걸 찾는 과정에 그런데 뭐 다른 것들 요구할 수 있잖아요. 개별 국가별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한미 동맹을 통한 방위, 이 북한으로부터의 방어에 네.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주둔 비용을 좀 더 부담해라. 뭐 이런 네.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어떤 부담, 뭐 한미 연합군이 한미 연합사가 좀 더 넓은 영역을 커버를 해라라든지 네. 이런 게 훅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쪽이 아무래도 농후하죠. 지금 결국에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무래도 협상이 지금 한덕수 총리 대행 체제 하에서는 좀 이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3개월 연기가 됐으니까 2달 뒤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한 달까지 감안해 보면은 뭐 그때까지 봐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이 무역 적자라는 거 우리가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갑자기 쓰지도 않은 물건들을 확 사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뭔가 조정은 힘들 것인데, 그 대신에 이 쉽게 미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반대급부를 내놔라라는 쪽으로는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될 것이가 분명합니다.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뭐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정해놓은 대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지금 상승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치가 대략 한 지금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가 지금 확정이 돼 있고 이게 매년 한 지금 8%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정도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무역 흑자가 그거에 비하면 훨씬 크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쪼잔하게 이 한 뭐 몇 프로 정도 한 자릿수 인상 갖고는 내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분명히 아마 두 자릿수, 그것도 좀 큰 두 자릿수의 뭔가 인상을 들고 오라고 할 겁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자리 수면은 뭐 막 50% 이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그 정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1조 5천억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내년 정도에는 최소 한 2조 원대 이상의 이걸 뭔가 들고 오다라는 그런 분명히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무역 적자에 비해서 한참 적지 않느냐라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계속 얘기 나왔듯이 알래스카 유전 개발이라든가 뭐 그런 가스관 개발 이런 쪽이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회피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뭐 크게 질러놓고 그건 나중에 봐서 계속 갈지 아니면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에 말을 바꿀지 그거는 뒷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쉽게 확정해서 우리가 이만큼 받아냈다 얘기할 수 있는 분명히 방위비 분담금이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조 5천억 원인데 2조 원 이상 요구할 수도 있다. 아마 더 요구할 것 같습니다. 10조가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렇죠. 뭐 사실 그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노릇이니 그럼 뭐 인심 써줬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내야겠다는 아마 마음속에 뭔가 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적어도 분명히 인상률로 따지면은 한 30%에서 50% 정도는 분명히 요구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뭐 한쪽에서는 잘 계산해 보면 주한미군이 우리 땅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 사용료를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사실은 훨씬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네, 뭐 이거 있더라고요. 다양한 추산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다 조금씩 일장일단이 있어갖고요. 그런 식의 뭐 토지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면은 사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얻고 있는 유무형의 이익을 따져 보면은 또 그거로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제가 뭐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하고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다음 차기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한 달 정도 내에 확실한 이 뭔가 트럼프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은 또 큰 공경에 부닥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내로 어떻게든지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될 아마 분명히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한 달내로 못할 것 같은데요. 대선이 지나야 아마 공약 단계에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 토론 같은 거는 단계에서도 아마 후보들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공방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각 후보들이 얘기를 하는지도 이제 잘 주시해 봐야겠죠. 하지만 어쨌건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번에 좀 크게 좀 한번 뜯길 각오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왜 한동안에는 그 미국에서 네. 그런 이제 뭐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비스포크라고 그러면서 뭐 쿼드도 만들고 뭐 파이브 아이즈도 중요하고 뭐 IPEF도 만들어 가지고 뭐 인도도 포함해서 크게도 묶고 작게도 묶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협의체를 통해서 안보를 하자는 맞습니다. 다자간 안보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럼프 때는 그거는 살아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그 어떤 외교적인 전략적 판을 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오바마나 바이든은 이런 구상을 갖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거야말로 미국의 앞으로 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프레임이다라는 그런 뭐 전략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런 것 자체를 복잡하고 괜히 뭔가 우리를 속이려는 술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트럼프 같이 크게 질려는 사업가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뭐 무슨 컨소시엄 만들고 뭐 해갖고 이렇게 틀을 짜는 걸 갖다가 분명히 이거는 이게 불투명한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여기서도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괜히 우리 부담을 갖다가 숨기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하자. 심플하게 우리는 여기 이렇게 참여해서 너희는 이만큼 확실하게 돈을 내. 그리고 그런 큰 전략적인 프레임으로 이 뭔가 접근하는 문제들은 우리 행정부와는 맞지 않는 거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네. 쿼드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게 근데 한동안은 그게 굉장히 또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름도 그렇게 맞습니다. 안 근데 되고 말이죠. 이게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그 밑에 실무진들 입장에서 여전히 이 체제를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에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뭐 깨지거나 뭐 이게 뒤엎을 만한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 트럼프 정부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틀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애초에 이 추진할 때부터 저희가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떻게 보면 고 아베 총리의 작품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집단 안보 체제로 어떻게든지 판을 만들려는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사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은 이번 정부에서는 그거의 효과가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날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역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WTO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깨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그리고 지금 상호관세 이렇게 발표하면은 한미 FTA도 사실은 깨진 거나 다름없어지는 네, 상황이잖아요. 유명무실해졌죠. 네. 그러면 이 트럼프 이기 체제는 진짜로 보호주의를 지향하면서 가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사실 보호주의 자유무역의 시대가 완전히 종언을 고하는 건가? 그야말로. 네, 자유무역의 시대는 완전한 우리 자유무역의 이상이 진짜 이 밀레니엄 전후에 분출돼 왔던 거는 확실히 지나갔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이게 완전한 보호무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 저는 이것이 이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전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상호관세 이렇게 남발하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한 이제 보편관세 정도로 10% 전후로 되는 상황에서 일단 이 종착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에 이것은 미국이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패권을 유지하느냐라는 이 전략적인 행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실 WTO 만들고 할 때도 그 당시 그 배경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자국의 경제 패권과 이제 통상 질서를 갖다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식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운 게 WTO 체제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제 공산블록이 많이 쪼개지는 입장에서 그 당시 WTO의 큰 또 목표 중에 하나가 중국을 완전히 이제 미국의 영향하에 포섭한다는 그런 체제로서 기획이 된 것인데 지금 미국의 이런 상황은 이 WTO 체제가 우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 유지 비용만 크게 부담을 하고 결국에 지금 WTO의 그 비호화에서 이 중국이 엄청난 이득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성장해온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체제를 더 끌고 가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많은 수정을 가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버리진 않겠지만은 이 구도를 갖다가 유명무실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과거의 WTO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슈퍼파워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절제와 미덕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그 이익을 갖다가 나눠 갖고 두루두루 크지 않은 쪽이었다면은 지금은 일단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니 뭐 WTO 체제 같은 거 일단 다 무시하고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 더 이익을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이익 균형점을
찾고서 그거에 맞는 체제를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이 균형점이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느 수준에서 달성이 될지를 트럼프 행정부도 확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지금 관세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도 관세를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 미국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다시 미 제조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을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분분한 겁니다. 이걸 실제로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찾는 과정은 아마 이번 정부 내내 계속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번에 다 못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게 다음 정부가 뭐 민주당으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계속 뭐 그 트럼프의 후계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는 지금 이 새로운 이익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의 컨센서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과제가 계속 이 사람이 바뀌어도 다시 대두되는 문제일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세계가 당분간 불안정해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최승병 박사와 같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게 뭐 어쨌든 간에 협상 카드이고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최 박사의 진단이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우리 외교안보적인 다른 부담도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 뭐 이야기 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모시고요. 우리나라 방위산업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특히 이제 미국 조선업하고 미국의 해군하고 우리 조선업하고 만날 수 있다고 최 박사님도 전에 방송 한번 해주셨는데, 그거 진짜로 가능성 얼마나 있는지 최고위 정책 관계자 에이블 빌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최승병 박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